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이야기, 팟캐스트 을들의 당나귀 귀, 공개 방송입니다. 평범한 여성 노동자들의 비범한 이야기, 을들의 당나귀 귀, 흑역사 청산해봐. 공개 방송을 여러분의 환호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열렬한 환호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시작을 하면서 다른 때는 사실 팟캐스트 할 때 여기 손희정 선생님도 계시고 은수미 선생님도 저희 고정 패널이신데 항상 꼼꼼하게 저희가 대본을 좀 써요. 근데 오늘은 대본이 없어요. 갖고 손희정 선생님께서 오늘 아침까지도 정말 대본이 없냐. 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느냐. 예. 그래서 저희는 오늘 정말 대본도 없고 각본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보통 패널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우리 모두가 패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기 무대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무대 패널. 객석에 앉아 계신 분들은 백석 패널. 예.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패널이고 오늘의 흑역사 청산의 밤을 같이 이야기를 나눌 주인공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환영하는 박수로 다시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무대 패널로 나와주신 분들의 소개를 좀 잠깐 할 텐데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들어오실 때 이 그 예쁜 색종이를 좀 받으셨죠? 네,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무대 패널과 객석 패널이 서로 이야기를 주고 받으면서 같이 진행하는 흑역사 청산의 밤이 될 건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 건데요. 저희가 이야기가 세 마당으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네, 청산하고 싶은 흑역사를 여기에다 쓰는 겁니다. 청산하고 싶은 흑역사는 시공간이 꼭 2016 오늘일 필요가 없는 거죠. 종횡무진. 어렸을 때이거든, 뭐 현재이거든, 뭐 공간도 뭐 여행을 갔을 때든, 뭐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든 상관없이 자기가 청산하고 싶은 흑역사를 여기에 써서 같이 얘기를 나눌 거고요. 두 번째 이야기 마당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흑역사 청산의 팀.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흑역사를 청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으니까 이렇게 하면 흑역사 절대 청산할 수 없다. 뭐 폭망한다. 아니면 또는 제가 막 이렇게 네이버에 검색해 보니까 흑역사 클리너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예, 이렇게 하면 흑역사 청산할 수 있다. 내가 알려주마. 뭐 이런 것들을 두 번째 이야기 마당에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야기 세 번째 마당은 2017년 흑역사가 발생하지 않기 위한 조건. 그래서 흑역사의 반대말도 있더라고요. 흑역사는 보통 이렇게 알리고 싶지 않은 부끄러움,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흑역사라고 하는데, 내 과거에서 알리고 싶었던 역사는, 네? 크게. 예, 백역사. 이거 제가 지어낸 말 아니고요. 위키백과가 거기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2017년에는 백역사를 만들어가기 위한 또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 마당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본격적으로 얘기 시작하기 전에 오늘 이 자리에 또 무슨 생각과 느낌으로 와 계시는지 무대 패널들의 얘기를 먼저 들으면서 또 들으시면서 오늘 이런 이야기 마당에 좀 본인들이 여기 객석 패널에서도 하시고 싶은 얘기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뭐라고 쓰여 있죠? 네, 같이 불러볼까요? 중원수미님. 네,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성남 중원에서 정치인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중원수미라고 하고 노동을 계속 같이 해왔죠. 저기 연호준경님 오늘 패널은 아니신가요? 연호준경님하고 우리 영혼지혜님은 어디 계세요? 영혼지혜 아까 있었는데 저 뒤에 지금 도망갔어요. 영혼지혜님하고 우리 일다나랑님하고 일다나랑님 네네네 하고 같이 하고 있고요. 오늘은 여러분 얘기를 좀 많이 듣고 싶어서 왜냐하면 제가 낙선하고 나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대격변의 시기고 혁명이 곧 올 겁니다. 뭐 이런 얘기를 강의에서 하면 다들 쟤 미쳤구나. 이런 표정으로 봤는데 그게 11월쯤 되니까 제가 11월에만 강의를 한 달에 17회를 했는데 미쳤죠. 그때는 대격변의 시기라고 해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하지만 그래도 매우 불안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책에서 쓰셨던데 정말 광장에서도 조증이고 일상으로 들어오면 우울증이다. 실제로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까지를 넘어서서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11월, 12월에는 많이 하셔서 실제로 어떤 고민들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제가 무엇을 응원해 드려야 되는가 이게 저희 이제 고민이기도 해서 여러분들 얘기를 좀 많이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에서 저랑 이름이 똑같은 두 명의 가연이들을 더 만난 다큐멘터리 영화 가연이들을 만든 윤가연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 제가 저번에 녹음을 했는데 아직 팟캐스트가 안 올라와가지고 다들 여기 제가 왜 있지 이러는데 아마 이번 화 들어보시면 제 영화에 대한 이야기나 제 이제 알바 노동하면서 겪었던 이제 여성으로서의 그런 고민 같은 것들을 좀 같이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아마 이 자리에 오게 된 거는 제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가장 흑역사가 많기 때문에 오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청산하고 싶은 흑역사 한 가지만 이야기해야 되는데 뭘 말해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요. 같은 저와 흑역사 겪으신 분들 여기 많이 있을 텐데 오늘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털어버리고 2017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혼자 오신 게 아니에요. 아까 깍듯하게 인사드렸는데 어머님도 같이 오셨거든요. 예. 예, 윤가연 어머님 어디 계세요? 예, 잠깐만. 예, 따님을 응원하기 위해서 같이 오셨는데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성주의 저널 1다 기자 나랑이라고 합니다. 네. 네, 수미님과 진경님과 지혜님과 같이 노동편 1년 동안 을들의 당나귀기 노동편 진행했고요. 요새 사람들이 지난 1년 동안 어땠어? 뭐 그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페미니즘이 흥해서 그거 쫓아다니느라고 너무 힘들었다고 그런 대답을 하게 되더라고요. 지난 1년 동안 진짜 돌아보면 정말 페미니즘이 흥하고 물들어온 시기였던 것 같은데 그만큼 또 여성 인권이 되게 후퇴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한국 사회가. 그래서 좀 만감이 교차하는데요. 오늘 같이 얘기 나누면서 좀 힘 많이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페미니스트 손희정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의들의 당나귀에서 당나귀 귀에서 대중문화와 젠더 편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가 오면서 이제 한 해 동안 뭘 했는지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 원고지로는 한 1200매 정도를 썼고 특강은 60회 정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최강 아닐까? 이러면서 왔는데 유수미 선생님 한 달에 17회 하셨다고. 네. 하지만 제가 오늘 준비해온 저의 흑역사는 누구에 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최고일걸?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왔고요. 네, 그 흑역사에 대해서 오늘 다 살풀이하고 갈 수 있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연호진경님도 같이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연호진영입니다. 우수민님하고 나랑님하고 지혜님하고 같이 노동편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을들의 당나귀기 팟캐스트를 안 들어보셨다라고 하시는 말씀에 저는 사실 굉장히 반가웠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자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당장에 우리 팟캐스트를 첫 회부터 열공을 하기 시작하실 거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을 하기 때문에 네, 믿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객석 패널은 이따가 같이 또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소개하기로 하고요. 예, 첫 번째 이야기마당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이야기마당, 이 청산하고 싶은 흑역사. 나를 덮을 흑역사가 없을 거다.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예, 잠깐 여기에다가 자신의 얘기도, 객석도 다 패널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예, 시공을 뛰어넘어서 종횡무진, 예, 자신이 청산하고 싶은 흑역사가 무엇인지를 여기다가 써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패널님들도 여기에, 예, 자기 얘기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벌써 펜을 놓으신 분도 있고, 예, 아직 곰곰이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뭘 쓰실지 몰라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지금? 예. 자, 그러면은 펜을 놓으신 우리 무대 패널 분들의 청산하고 싶은 흑역사 얘기부터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느 분부터 얘기를 좀 시작해 주실까요? 네, 큰 박수로 그러면은, 윤가현님의 흑역사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되게 흑역사가 많은데요. 이게 경쟁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다들 제가 살짝 보니까, 네, 저는 일단 되게 많긴 많은데 그 많았던 기억들을 좀 되돌아보면은 순진한 척, 착한 척, 눈 감고 입 닫았던 날들이라고 적었어요. 그 되게 알바 노동을 계속 하거나 이러면서 사실 성추행이라거나 이런 것도 되게 빈번하게 일어나거든요. 또는 회식 자리 같은 데서도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일상적으로 어쨌든 사회생활이라고 하면 사람들을 만나서 겪었던 것들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강력하게 이야기하지 못한 것들. 그리고 이 어떤 이것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는데 어떤 영상을 이제 다른 감독님이랑 봤어요. 근데 너무 여성이 되게 희생양 같이 나오고 이런 구조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너무 아닌 것 같다라는 이제 문제제기가 들어왔고 저는 이제 거기 있는 데서 맞는 것 같다. 이런 거 문제 있는 것 같고 이 피드백을 전달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왜 문제인지 모르는 감독님은 저보다 나이가 많고 오랫동안 이 영상을 만들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그 영상은 심지어 굉장히 유명한 아무튼 이런 시민단체의 그런 영상이었는데 문제점을 짚지 못했던 거죠. 근데 이제 이건 저는 이제 피드백을 받았고 확인을 했는데 이제 여기 있는 데서 이제 강력하게 그렇게 볼 수 있다. 문제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에 대해서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 감독님이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냐, 네 생각에는. 이거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해보자라고 했을 때 네, 저는 그냥 그런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전달한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계속 다 알지만 이게 뭐라 해야 될까 그것에 대해서 탁 이렇게 얘기하지 못한 적. 사실 그런 적은 되게 많지 않아요. 일상생활 안에서. 이거 되게 문제고 그러면 너 성추행이야. 너 이거 성희롱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왠지 이야기하면은 막 너 그렇게 똑똑해? 너 그렇게 잘났어? 약간 이런 이야기 듣는다거나 이 일이 크게 번지면 네가 책임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책임에 대한 것들이 되게 두렵기도 해서 사실 이런 흑역사는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또는 앞으로도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아니, 감독님. 아까 시작하기 전에는 되게 나 진짜 많다고 뭐 골라야 될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머니가 와 계셔서 되게 의식하셔서 그런지 이거 너무 점잖은 걸로 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 너무 점잖은 걸로 했나요? 네. 뭐 한 가지 더 정도? 한 가지 더 정도? 이제 제가 연애를 못 하겠어요. 네, 연애를 못 하게 됐는데요. 근데 뭐 이거 진짜 얘기해야 되나? 아무튼 네. 엄마가 와 계셔가지고 제가 잘못 초대한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똑똑한 어떤 여성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는 어떤 연애 대상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반할 때는 얘가 감독이고 여성 감독이고 뭐도 좀 있어 보이고 막 말도 되게 잘하고 얼마나 술자리에서는 막 매력이 있어 보이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만나보니까 뭐 하나 할 때마다 왜 그렇게 생각해? 왜 그렇게 얘기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거 혐오야. 이러면은 뭐가 혐오인데? 난 너가 좋은데 왜 여성 혐오야?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니까 이제 남성은 만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연애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흑역사인가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너무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친구를 놓지 않기 위해서 매달렸던 지난 날들을 청산하고 싶습니다. 네. 예, 매달렸던 거가 흑역사인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예. 연애 한 달에 500 걸어요. 혹시 본인의 경험이십니까?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그쵸? 또 연애하게 되잖아요. 그래도 네, 저번 저희 팟캐스트 할 때 그 영화계 내에서의 성폭력 이런 거 손희정 선생님이랑 저랑 같이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감독으로 있으면서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손희정 선생님은 좀 어떤 얘기 하시고 싶으실까요? 네. 흑역사에 대해서요? 아니면 감독님의 삶에 대해서요? 다요.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일상에서의 불편함을 맞닥뜨렸을 때 얘기 못하는 건 이거를 흑역사라고 해버리면 사실은 모두의 삶이 촘촘한 흑역사로 예, 구성되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 얘기가 저는 듣고 되게 즐겁고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이 흑역사들을 딛고 올라선 프로 불편러들이 이제 2015년, 2016년에 적극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잖아요. 이 흑역사는 청산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 이따 말씀드린 저의 흑역사는 도대체 어떻게 청산해야 되는지, 네. 말할까요? 약간, 약간 좀 두렵기도 하고, 어디선가에 기사화 될 것 같아서 손정이 이렇게 얘기했다. 이런, 게 있을 것 같아 좀 겁나긴 하는데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네. 네. 이것만 한 거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졌어. 이거 괜찮아요. 이거 아직 가능성 있는 아니요. 거예요? 펜은 끝까지 까봐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때는 200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가고요. 뭐라 그럴까요? 청년 손희정이 시네21을 통해서 페미니즘을 막 배우기 시작하던 즈음이었는데요. 시네21에 칼럼을 쓰시는데 요즘에는 거의 활동을 안 하시는 것 같고, 요즘 표현으로 하자면 여성 농객이라고 할 만한, 페미니스트 농객이라고 할 만한 최보은 씨라고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시네21에 기고한 어떤 칼럼에서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국에서 말하자면 여성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새로운 장이 열릴 수 있을 거다.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쓰셨고, 여기에 너무 감화감동을 받았던 거죠. 한국에도 여성 대통령이 필요해. 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때 이제 막 대학원에서 영화학 공부를 시작하던 때였는데요.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한 거죠.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네, 선배한테 불려 나갔었고요. 너는 한국의 근대사를 이해하고 있니? 근데 그때는 막 이제 대학원 공부를 시작을 하고, 사실은 이해가 별로 없었던 것 같고, 실제로 그냥 생물학적으로 여성으로 지정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한국의 여성 인권이 달라질 거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표성이라는 게 분명히 있다라는 어떤 판타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굉장히 욕을 여기저기서 많이 먹었고, 불려나가서 바보란 소리를 듣고, 그래서 그 과정들 안에서 실제로는 나는 대학원에 적응하지 못하겠어 이러면서 약간 휴학을 하고 딴 데 떠나기도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이후로 계속 내가 무엇을 잘못 알고 있고 왜 이렇게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과 선배들한테 비판을 받아야 되는지를 이제 고민을 하면서 공부를 다시 시작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고, 2004년 즈음에 지구를 지켜라라는 영화를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데 도대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영화를 이제 계속 보면서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근대사를 다시 보기 시작하면서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점점 깨닫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네 정말 졌다 싶으시죠.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요즘에 가끔씩 이제 하는 이야기가 페미니스트는 완전체로 세상에 오는 게 아니라 과정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저의 엄청난 딥한 흑역사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패를 한번 까보시죠.
결혼하려고 했던 거요. 네, 저 진 것 같아요. 저 진 걸로. 네, 이제 제 파트너가 여기 오기로 했는데 지금 아직 도착을 안 해서 빨리 말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살면서 가장 잘한 것 중에 이제 첫 번째는 결혼 안 한 거, 두 번째는 담배 끊은 거라고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하는데 사실은 한 8년 전쯤에 결혼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때 네, 이제 가영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성애자 페미니스트로 살아가기 너무 힘든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때는 이제 제가 노동운동을 하고 있었고, 그때는 그 주변의 분들이 거의 다 결혼을 하셔서 또 잘들 살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20대 한 중반까지는 나 결혼 절대 안 할 거야. 딱히 뭐 이제 페미니스트가 되기 전인데도 결혼 안 하고 그냥 자유롭게 살 거야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제 살면서 점점 외로워지고 힘들어지다 보니까 네, 나도 결혼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한 5년 정도 사귀었던 남자 애인과 같이 살 집까지 이제 마련을 하고 그분은 이제 설적같이 저를 믿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즈음에 제가 노동운동을 그만두고 여성단체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보니까 여자 혼자서도 정말 잘 살고 또 여자들끼리 같이 살면서도 또 잘 살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꼭 결혼이 정답이 아니겠구나. 그리고 결혼이 나랑 너무너무 안 맞는 옷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이제 잠수를 타고 치열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저한테 이제 너는 천벌을 받을 거다.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배신할 수가 있냐. 이런 얘기까지 하셨지만 고민의 고민을 매일매일 울면서 고민의 고민을 거듭한 끝에 결국 나는 결혼을 안 하겠다. 결정을 내리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정말 잘했다는 생각으로 재밌게 즐겁게 잘 살고 있고 지금 제가 이제 파트너랑 같이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정말 애를 키우는 건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결혼 안 하고 애도 안 낳길 진짜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흑역사 청산까지 그냥 다 말씀해 주셨네요. 예. 저 먼저 할까요? 예. 네, 저는 엄마 알바의 상식을 몰라 이건데요. 저희 지금 딸이 재수생이어가지고 지금 곱창집에서 알바하고 있어요. 저녁 6시부터 밤 11시까지 하는데 주휴수당 아까 일주일에 6일을 나가서 일하거든요. 주휴수당 없고요. 야간 수당 없고요. 또 이렇게 크리스마스 날은 밤 1시까지 일하고 왔는데 그러면 이제 휴일날 일하기 때문에 더 많은 수당을 줘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손님이 없으면 꺾기 해가지고 10시 반에도 오고 10시에도 오고 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여성 노동자의 대표고 이 노동운동을 한 지 30년이 됐는데 저희 딸을 설득을 못해요. 제가 그래서 야 이거는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이렇게 노동부에 가서 진정을 해야 되고 엄마 알바한테 그런 거 다 주는 그런 사업주가 어딨어. 아니 그게 법을 안 지킨 거라니까. 엄마는 알바의 상식을 몰라. 그래서 더 이상 제가 저희 딸을 어떻게 설득을 못했는데 되게 가슴이 아팠어요. 정말. 너무 법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의 현실에서 아무런 작동도 안 되고 제 딸인데도 그 딸에게 아무런 이렇게 진실? 이런 것들이 전혀 힘을 갖지 못하는 이 현실 앞에서 정말 이 자괴감? 내가 이러려고 운동했나? 이런 자괴감까지 들었던 최근의 사건을 생각났습니다.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저 얼마 전에 떠오르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이러려고 페미니스트가 됐나 자괴감이 들었던 부모님이랑 같이 차를 타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주차장에서 길 밖으로 나오던 중이었어요. 근데 들어오는 차가 앞뒤 안 살피고 훅 하고 들어온 거죠.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가 동시에 여자 아니야? 이러신 거예요, 운전자가. 네, 그때부터 이제 갈등을 이렇게 빠진 거죠. 입 다물고 있을까? 핸들은 아빠가 쥐고 있고 입을 다물고 있을까? 프로불편러가 될까? 내가 60회를 다 여성 혐오로 강의한 건데 그래서 이제 네, 그래서 네, 여기서 부모님을 설득해내지 못하면 무슨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결국 입을 열었죠. 30분간의 설정 끝에 결국 어머니 승인 걸로 설득이 안 돼. 막 이 어머니가 막 그런 통계까지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이마트에서 사고를 치는 운전자를 계산을 해봤더니 여자가 더 많았고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마트 사용자 중엔 남자가 더 많을까요? 여자가 더 많을까요? 이런 식의 이제 교육된 대응을 하였으나 결국 설득이 안 됐다라는. 근데 생각해보면 사실은 현실 세계, 일상 세계에서 설득하고 함께 가는 게 사실 제일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정반대의 경험인 것 같은데 제 흑역사 얘기하기 전에 전 흑역사 자체가 별로 재미가 없어서 제 조카가 알바를 해요.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 4시간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밤 늦게 조카네 집, 그러니까 저희 오빠네 집에 갔는데 마침 조카가 퇴근을 하고 왔어요. 왔더니 우리 올케가 야 노동 전문가인 고모한테 물어봐라. 그래서 그랬더니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은 150%인가 어떻게 더 주는 거지 이러는 거예요. 그렇지. 그랬더니 우리 사장이 안 줘.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따져보다가 제가 고소고발 할까? 그랬더니 거기가 시급을 좀 더 줘요. 그러니까 시급을 딴 데보다 더 줘요. 이제 그것 때문에 참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올케가 갑자기 그러는 거죠. 야, 근데 네가 좀 더 받는다고 그거 고소고발 안 하면 이제 딸한테 그러는 거죠. 다른 애들이 또 못 받잖아. 그랬더니 결론은 세 여자가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조카는 여자 조카였거든요. 세 여자가 앉은 결론은 그만둘 때 고소고발하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저희 흑역사는 저는 매트릭스 청산인데 매트릭스 청산. 여러분 영화 매트릭스 아시죠? 그러니까 1999년작이었고 매트릭스 1이 2016년 올해 다시 한 번 했어요. 재방을 했어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는데 저는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또 봤거든요. 제가 매트릭스 청산이라는 얘기를 왜 하냐면 이제 낙선을 하고 나서 이렇게 강의를 돌아다니다가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최순실 아셨어요? 이런 의원일 때 최순실 몰랐어요. 몰랐는데 제가 아무래도 정치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내가 정치라고 했던 것은 가짜 정치였고 진짜는 저기 최순실, 박근혜, 김기춘, 우병우, 문고리 3인방 등등이 재벌하고 같이 했던 거야. 결론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했던 것이 가상의 정치가 돼버렸고 진짜 정치는 쟤네들이 했던 거고 그것을 알고 시민들은 야 이제 정말 다른 정치하자라고 나타난 거고 그러면 제 입장에서 난 그럼 4년간 뭘 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괴감이 있겠지만 저 역시도 저는 그러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이 전 지금도 이제 정치인 공인이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는 얘기를 붙이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연설을 할 때마다 항상 조중동 종편한테 제가 당했던 게 안 일어난다는 거였어요. 일어나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들어오시면 일어나서 예를 표해야 되는데 감히 초선 비례의원 따위가 일어나지도 않고 한다고 맨 마지막 연설 때는 어떤 말을 들었냐면 그때 종편에 나온 게 뭐냐면 종편을 기자들이 이렇게 줌해서 저를 찍었어요. 앉아있는 모습을.
찍어서 이걸 종편에 딱 내면서 밑에가 뭐가 달렸냐면 문재인도 기립했는데 은수미만 딴청. 이게 지금도 아니 전 사실은 그 비문을 앉아서 듣기만 해도 쉽지 않았어요. 근데 그걸 얘기하러 오는 사람한테 일어선다는 건 근데 모두가 다 그러니까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그래도 일어나서 예를 표해야지. 이게 지배적 의견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재선에도 도전한다고 막 지역도 돌아다니니까 지역에서도 어르신들한테 욕먹었어요. 넌 어떻게 이렇게 건방지고 무례하냐. 근데 어쨌든 그래도 나는 이게 나로서는 최대한의 예고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예의다. 그러면서 열심히 이렇게 앉아서 듣고 있긴 했거든요. 근데 제 나름으로 최선을 다했는데 결국 그게 가상의 정치였던 거죠. 시민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그리고 진짜 정치는 쟤네들이 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지금도 청문회에 나와서 모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바로 그 매트릭스. 네오가 딱 눈을 떴을 때 이게 뭐냐 라고 했던 그 매트릭스를 청산하고 싶고요. 정말 이게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아서 요즘 제가 좀 약간 우울할 때가 있어요. 이게 실제 가능할까. 그래서 실패할지라도 기록으로라도 꼭 남길 거다. 은수미가 어떻게 실패했는지. 그리고 여러분은 그걸 듣고 이기시라고. 그래서 정말 우리 시대, 그러니까 여러분이 네오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열렬한 응원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예, 아마 들으시면서 이렇게 다 공통점이 있네 뭐 이런 거 다 느끼셨을 것 같아요. 이 시대를 같이 살아가고 있으니까. 예, 저희는 이제 객석 패널의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석 패널의 사회자 연호진경님께서 객석에서는 어떤 흑역사를 청산하고 싶은지 얘기를 좀 나눠주시죠. 네. 제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들었다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입을 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각자 손에 쥐고 계신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한번 이렇게 앞으로 쫙 펼쳐봐 주시겠어요? 오,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다 쓰셨어요. 네. 나는 이 얘기 꼭 안 하고 가면은 집에 가가지고 이불킥을 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저한테 눈짓을 주셨는데. 저랑 눈이 딱 마주치셨어요. 네. 성함이 전 감비아라고 소개하겠습니다. 네, 감비아 씨. 반갑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제가 일단 읽어드릴게요. 여러 개예요. 그러면 제가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거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났는데 여기서 일한 거 까발릴까봐 4만 원 받지 못한 거 이게 제일 첫 번째예요. 여기서 일한 거 까발릴까봐 4만 원을 못 받았다. 관둘 때. 그러니까 제가 올해 모던바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페미니즘 공부를 하면서 뭐 이것도 저 결국에는 성노동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공부하면서 하고 세미나 하면서 직업에 귀천이 뭐가 있고 성노동자들한테 가하는 그런 잘못된 의식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해놓고 제 스스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일을 관둘 때, 그러니까 관두는 날에 말을 하고 그 전까지 월급을 받고 저도 못 받을까봐 관두고 그 월급 받고 관뒀거든요. 근데 그 하루 일한 4만 원의 일당을 결국 못 받고 관뒀어요. 그러니까 그걸 달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얘기를 할까봐 어디다가. 그게 청산하고 싶은 흑역사입니다.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이제 1차는 청산이 된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하시면서. 그죠? 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얘기가 더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그래도 두 번째 거는 어느 정도 청산을 해서 넘어가고 세 번째 거는 이제 보복할까봐 한 대 치지도 못하고 반말 한번 못 해보고 일을 끝낸 것. 고등학생 때 이제 선생님이 이제 계속 교단에서 수업을 하면서 성희롱, 성추행을 계속 했거든요. 수업 중에.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말을 하지 말라고 말을 꺼냈고 이렇게 끌려가서 그러니까 욕을 들으면서 맞았어요. 의자로 이렇게 맞으면서 널 죽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그 당시에는 이렇게 무섭진 않았어요. 그냥 뭔가 왠지 모를 무대포가 있어서 죽을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일 처리할 때 제가 불리해질까봐 또 내가 반말도 못하고 단아까를 붙여가면서 제가 말을 하고 한번 치지도 못했던 게 그렇게 아직도 한이 남아서 주변 사람 새로운 사람 만날 때마다 계속 얘기해요. 너무 한스러워서. 네, 그게 또 하나의 흑역사입니다. 하셨나요? 아니요, 사과 못하고 저의 그냥 그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저를 배제하고 저한테 어떤 징계가 이루어졌다 통보만 받았어요. 고소도 못하고. 공소시효가 지났나요? 사실 그 같은 고등학교의 아버지가 교사로 재직하고 계셔서 일을 그냥 조용히 처리하고 싶었던 마음이 저도 있었어요. 근데 적어도 일을 관두기는 하고 싶었는데 그 교사를 여전히 잘 계십니다, 그분. 여전히 또 그러고 있을 것 같네요. 고등학교를 안 가요, 그래서 절대. 여기서 이제 실명을 공개를 하면은 또 이게 법적으로 또 안 되겠죠. 네. 이걸 어떻게 청산을 하면 좋을까요? 뭐라고 하고 싶은지 궁금해요. 그 선생님이 지금 앞에 있다면. 너 그따구로 사니까 부인도 다 떠나고 자식들도 의절하고 지금 상황도 그따구인 거야. 제발 그따구로 살지 좀 마, 인간아. 우리 같이 외쳐봐요. 그따구로 살지 마!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분 말씀 한번 해보시겠어요? 가요? 네. 여기, 이쪽으로 한번. 나는 철들지 않았다. 저는 좀 올해 8월에 아버지가 산재를 못 받고 돌아가셨어요. 일하시다가, 그러니까 아빠 사장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을 직원들이 없어가지고 일을 막 엘리베이터 막 수리하고 공사하고 이런 일이었는데 거의 한 달 정도 한여름에 올해 여름에 엄청 더웠잖아요. 그 현장 작업은 이제 에어컨 같은 거를 안 뜨니까 평소에도 땀을 되게 많이 흘리셨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아빠가 돌아가 계신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전날에 막 아빠랑 카톡도 하고 막 이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 회사를 청산을 하고 또 뭐 정리를 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준비되지 못한 이별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를 겪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는 주변 사람 가까운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빠 어렸을 때 다 돌아가시고 이래서 가까운 사람이 돌아가신 거를 경험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 죽음을 겪었거나 이런 얘기 들었을 때 그냥 남 일이라고 생각하고 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이제 죽음을 배운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많은 주변 친구들이 이제 제 아버지 부고 소식을 듣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그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겪어본 거예요. 근데 제가 거의 동생들이랑 많이 학교를 좀 늦게 가서 대학교에는 이제 동생들이 많은데 그 동생들한테 항상 이제 언니로서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제가 철이 되게 많이 들었다라는 생각 하나로 이렇게 막 조언해주고 이랬는데 알고 봤더니 나는 지금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어떻게 극복할까 이 생각, 과연 극복할 수 있는 일인가 하면서 혼자 밤에 막 자괴감 들고 막 이러는데 그 친구들은 그런 큰 고통을 겪고도 생활을 평범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놀라운 거죠. 그래서 언니로서 내가 이 애들 막 이래라 저래라 혹은 이렇게 인생은 이런 거야 저런 거야 이러면서 얘기를 해줬는데 알고 봤더니 그 친구들이 더 많은 경험을 저보다 겪었고 더 많은 걸 알고 있었던 사실을 듣고 내가 되게 오만했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실제 겪어보지 못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팟캐스트 방송을 들으면서도
뭐 KTX 노조나 이런 노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냥 그때는 되게 안타깝다, 되게 좀 슬프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아빠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그런 우리보다 이제 낮은 사회적 약자들이 겪고 있는 그 현실들이 더 크게 와닿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정도의 그냥 고통이겠거니라고 했는데 정말 상상할 수 없겠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난날 너무 잘난 척하고 오만하고 또 너무 겸손하지 못했던 저의 태도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이렇게 흑역사라고 좀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선배님이 또 앞에 한 분이 계시는구나. 예. 이게 인생을 사는 게 어쨌든 경험치라고 하는 것들이 이게 하나하나 쌓여가지고 나라는 사람 만들어 가는 건데, 거기서 이제 내가 아직 겪어보지 못한 경험을 하고 계시는 수많은 인생 선배님들이 지금 내 앞에 다 한 분 한 분 앉아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이미 겸손하신 것 같은데요. 너무 겸손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이분께 박수 한번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어디로 가볼까요? 여기 뒤쪽에, 아이고. 아무것도 안 적으셨나요? 네. 그러면은, 네. 성함이? 민정입니다. 너무 부끄러운데. 저는 공대 입학 후에 남성 중심 사회에 속하기 위해서 애쓰던 날들이라고 적었는데요. 네. 지금도 가끔 자려고 누우면 부끄러워서 이불을 찰 때가 있는데, 공대 새내기 때, 그때는, 지금은 그게 별로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를 알지만, 그때는 아웃사이더가 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좀 강했고, 그 학과 사회에 되게 편입되고 싶은 마음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애교 있는 후배의 모습 같은 것도 좀 보여주려고 하고, 성희롱에 가까운 칭찬들도 많은데, 그러니까 외모에 관한 칭찬들이라거나, 아니면은 작업 같은 것들에 대해서 웃으면서 넘기려고도 많이 애를 썼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때 한참 공대 아름이라는 말이 되게 유행이었는데,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절대 칭찬이 아닌데, 그 말이 되게 양가 감정을 저한테 불러일으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기쁘기도 하면서 불쾌하기도 하고, 그런데 또 그 남자 선배들한테 매력적이고 어울리고 싶은 후배에서 벗어나는 것도 또 좀 두렵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어울리려고 많이 노력하고, 또 술자리에서 러브샷 같은 거 시키면 쿨한 척하면서 어울리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흑역사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주류 사회로 편입되기 위한 노력이었던 거죠. 그죠? 예.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제 참 우리는 다 어떻게 보면은 다 아웃사이더의 삶을 살고 있는데, 아웃사이더로서 살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고 뭔가 주류 사회로 편입을 돼야지만 이제 잘 살 것 같고, 근데 또 안 그러면 또 살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다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죠. 그죠? 나 왜 갑자기 이렇게 슬퍼지려고 그러냐. 네. 근데 우리 서로 이제 알았잖아요. 알았으니까 서로에게 이제 손을 내밀어서 이제 하나의 언대체를 한번 형성을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한 거 있어요. 예. 대부분 그럴 때 이제 줄타기 하잖아요. 예, 계속 이렇게 간보고. 근데 언제 그 사다리를 확 걷어찼는지 그런 계기가 뭐였을지가 궁금해요. 저는 두 가지 계기가 있었는데요. 일단 제가 CC를 했었어요. 특히 좀 학과 고학번 선배랑 사귀면서 과에서 다들 형수님이라고 부르고 뭔가 김민정 씨 위인인 걸로. 네, 그래서 이별이 좋은 계기가 됐고요. 네.
그리고 제가 중간에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 학보사 활동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단과대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뭐 공대에서는 배울 수 없었던 다른 공부들도 하면서 조금 시야가 트였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공부를 하셨어요? 제가 정식으로 공부를 한 건 아닌데 인문대 친구들이랑 서로 세미나도 많이 하고 그리고 페미니즘 교지 같은 것도 그때 처음 접해서 조금씩 읽어보고 하면서 시야가 좀 트인 것 같아요. 박수 한번 주세요. 네. 페미니즘은 성령입니다. 네. 자, 네. 말씀을 너무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네. 성함이? 금음이라고 할게요. 금음이라고. 네. 이름은 저도 아버지에 관한 얘기여서 지금 이름을 밝히기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손희정 선생님의 그런 거랑 약간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올해 이제 대학교 새내기가 돼서 페미니즘을 접했는데 이제 그거를 강의에서 듣고 세미나 하고 이제 집으로 들어가면은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 아버지의 언어라든가 아니면 집안에서 가사 노동의 분배라든가 이런 거가 예전부터 잘못되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약간 그거에 대해서 뭔가 확실하지 않았는데 이건 정말 확실하게 잘못된 된 거구나라는 거를 알았는데 이거를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바꿔야 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제가 귀를 이렇게 피어싱을 하고 집에 들어가니까 네가 호모냐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호모라는 말은 욕으로 사용될 수 없다는 걸 먼저 설명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제가 퀴어이든 아니든 저는 당신 아들이고 그게 왜 여기서 무슨 맥락으로 그런 말을 하는 거냐라고 먼저 말을 해야 될지 정말 헷갈리더라고요. 네,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이렇게 계기가 돼서 아빠랑 싸우게 됐어요. 네. 근데 그렇게 그러니까 아빠가 어머니한테 사용하는 언어나 이런 게 되게 정말 싫은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 쓰지 마시라고 하면서 싸우는데 또 제 말투 보고 너 왜 호모같이 그렇게 말을 사근사근하게 하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나이답지 않게.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제가 그냥 빨리 알바를 하고 해서 부모님이 어느 정도 일단 제가 지금 경제적으로 기대고 있으니까 그거를 막상 여기서 엄청 싸우고 그러면 당장 내 용돈이 막막해지네 약간 이 생각이 드니까 정말 거기서 더 나아가기가 힘들더라고요. 거기서 더 세게 제가 저항을 하기가 힘들어서 결국 저는 타협을 보고 아버지께 손을 벌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진행형인 흑역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서 방법이 한 가지 있어요. 엄마를 설득해야 돼요. 제가 어머니 이렇게 페미니즘 배우고 제가 사이다 제약소라는 페미니즘 전시 활동 같은 것도 하고 그랬거든요. 어머니 전시회 오프닝 날 초대하고 이갈리아의 딸들도 막 읽어드리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어머니는 약간 아버지 편이시더라고요. 네. 약간 좀 저보다는 제가 되게 좀 너무 약간 급진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어머니도 설득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두 분 다 설득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네. 질문이 하고 싶으시다 그러셔가지고. 네. 아버지 출신이 어디신가요? 아버지 출신이 궁금하시답니다. 아니, 디테일, 네. 그냥 서울 분이시고요. 네. 지역은 서울 분이시고, 그냥 평범한 50대 남성이신 것 같아요.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셨던 거예요? 네. 왜 그런 질문을 하시게 된? TK나 PK 분이신가 해서 제가 지역 감정을 조정하려는 게 절대 아니고요. 그냥 하도 경험상 그런 경우가 많길래. 예, 이분도 뭔가 피해의 오라가 강하게 느껴집니다.
네. 자, 근데 어쨌든 이게 옛말 그런 거 하나도 없다고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경험상 되게 저희 아버지랑 정말 오래같이 싸웠어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 이제 그런 게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뭐 저꼰대가 또 이딴 소리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흘려 들으세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니까 대화를 많이 하면은 많이 할수록 이게 버럭버럭 하지만 그래도 뭔가 뒤에서 뭔가 잠시 머리를 쥐어뜯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반응을 저는 사실 기대를 하면서 아버지를 계속 찔러요. 그러다 보면은 엄마는 어느새 저와 편이 되어 있고 뭐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더라고요. 근데 해볼 만한 일이긴 해요. 네. 우리에게 페미니즘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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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감사합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일상이 지뢰밭이에요. 우리는 정말 평화롭게 살고 싶고 있는 그대로 서로를 존중하고 살고 싶은데 우리를 끊임없이 이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수많은 요인들을 만나고 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얘기하면서 좀 더 그 자신이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계속 고민하게 하는 길을 떠나게 만드는 힘을 또 서로가 서로에게 용기가 되어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을들의 당나귀 귀 시즌2는 2016 아름다운 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지원 사업으로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 제작합니다.